자, 스토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6월 6일이고,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했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 국장 걱정하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하락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 미국발 이제 AI 그 반도체의 급락하는 흐름, 이 흐름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 AI의 조기 피크아웃은 언제쯤 올 것인지, 그런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일단 오늘은 제1부는 이걸로 하고요. 제2부는 환율 급등 이후 한미일 한미일 간의 금리 인상 시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말을 이용해서 2차 전지까지, 최근에 이제 LS증권에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이제 삼성 SDI 목표가를 좀 내린 부분도 있잖아요. LG 엔솔도 좀 내렸고,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주말 중에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하기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그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보면, 미국 증시가 사실상 굉장히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근래에 이제 상승 쪽에만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다우 지수가 1.35%, S&P가 2.65%, 나스닥이 4.28%, 필라델피아 지수가 마이너스 12.3%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급락하려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반도체가 하락을 했고,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용지표가 좀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인상될 우려가 있다.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월요일 날 국장이 이제 검은 월요일이 살짝 예상은 되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가, 그것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이제 5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17만 2천 명의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원래 당초는 이제 8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다우존스 집계 기준, 생각보다 더블 스코어 이상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상당히 경기가 과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이 되면서 금리 인상하겠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위축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한쪽에 미국도 필라델피아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고 패닉셀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의 이제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3분기에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이 조금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게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피크아웃이 빨리 올까? 뭐 그런 우려감이 같이 겹치면서 하락이 좀 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주식이 하락한 것도 이제 테슬라의 회사 스페이스 X가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 스페이스 X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형 주식 IPO가 있게 되면 이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거든요. 신규 상장 공모도 해야 되고 등등.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앞두고 상당 부분 많은 자금들이 미리 선매도를 통해서 스페이스 상장에 대비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의 좀 압박 요인이 제가 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국채가 10년물, 30년물이 있는데 장기채가 10년물은 4.5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약간 좀 위험 수준. 30년물은 5%포인트가 위험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수준인데 여기를 이제 살짝 넘거나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밖으로 좀 안 좋아요. 지난번에 계속 미국의 이제 국채 10년, 30년짜리가
4.6을 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선방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채가 이전보다 더 높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그 주가가 출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고용 지표에 따르는 경기 과열,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물가 급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는 것도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 이제 타결이 안 되고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역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우려감이 되다 보니까 기술주와 금리는 굉장히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금리를 올리면 기술주가 하락하고 금리를 내리면 기술주가 올라가고 뭐 이런 오랫동안 이제 그 증시에서 이 공식처럼 형성되어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룰이 작용된 감도 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 달러화는 또 급등했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이 넘어가는 강세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 이 모건 스탠리의 한국 지수가 이제 14.11%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또 야간 선물이 6.03% 하락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월요일날 우리 시장은 상당 부분 조금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시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점이 있냐면 젠순왕의 이슈. 지금 젠순왕이 월요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잖아요. 최태원 회장 만났고, 구강모 월요일날 만나고, 또 정의선 회장 만나고, 네이버 일요일날 만나고, 이런 박일정을 하면서 한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AI 관련 이제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해당 개별 기업들, 뭐 현대차 피지컬 AI라든지 그다음 이제 LG하고는 이제 로보틱스 부분이라든지 또 네이버하고는 AI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장의 긍정적 지표를 좀 낼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월요일 시초가는 아무래도 좀 급락을 할 텐데 이제 항상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시장이 양극단으로 가 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이 지금 거의 한 130조 이상 순매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옵션 보이시죠? 옵션.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는데 개인들이 콜옵션 쪽에 상당히 비중을 높여놓고 콜옵션을 3분의 2 정도, 풋옵션을 3분의 1 정도 딱 받쳐놨단 말이죠. 개인들이. 하지만 외국인은 풋옵션을 3분의 2, 콜옵션을 3분의 1 정도 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는 콜 매도 쪽에가 127만 계약, 풋 매도 쪽에가 94만 계약. 역시 기관들도 상당 부분 리스크 관리 모드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체가 지수는 굉장히 9,000포인트를 이제 넘나드는 고점에 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 인버스에 많은 베팅들을 하고 있고 또 풋옵션에도 베팅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장이 양극단에 가 있다. 이런 이제 불안성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높게 있다고 설명드렸죠. 지금 이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3개월 평균 변동성 지수가 여기는 30 정도가 되는데 지금 73에서 76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의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변동성 지수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양극단 상승과 그 다음에 저쪽에 주가 급락에 배팅을 하는 양극단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장대처럼 솟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이번 주 목요일, 6월물에 선물 옵션 청산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청산 가치가 있냐에 따라서 이 변동성 지수가 약간 좀 조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역시 올해 들어서 3월물이 끝나고 나서 변동성이 좀 떨어졌거든요. 다시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6월 목요일주,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이격 조정이 크고 또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 시장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또 볼 것은 이제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풋옵션이라든지 인버스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틀림없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뭐 일단은 검은 월요일은 예상이 돼요.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이 인버스를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청산하고 레버리지로 이동할 거냐 이런 흐름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ETF들이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별 종목 ETF가 굉장히 그야말로 그냥 등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인버스 풋옵션 이 하락 쪽에 베팅하는 이 내용들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미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풋옵션과 인버스는 계속 비중이 늘어났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상대로 6월물 청산되는 목요일까지는 인버스가 계속 분할 매도를 할 것인지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짐에 따라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레버리지로 바로 이제 이동할 것인지 아무래도 상당 부분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풋옵션과 인버스는 어느 정도 이제 목요일까지는 가겠지만 상당 부분 주 초부터 청산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폭에 따라서 레버리지 주가의 하락이 멈추고 기본적으로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 그런데 6월물이 청산이 되지 않으면 코스피의 그 선물옵션 6월물이 청산이 되지 않으면 계속 변동성은 크게 목요일까지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시장을 받치는 큰 힘은 유동성과 기업 실적이 변수인데 지금 유동성은 여전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유동성 보이시죠? 거기에 예탁금이 이제 6월 4일 기준에 2조 8천억이 더 들어와서 지금 이제 거기에 예탁금을 보시면 다시 이제 최고치 140조 근처로 왔어요. 이전에 좀 120조까지 떨어졌다가 빠르게 지금 20조가 더 늘어서 140조대로 들어왔고 주식형 수익증권도 지금 355조 계속 지금 상단 톱 플러스에 있습니다. 보시면 주식형 수익증권도 계속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현상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식형 수익증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ETF 쪽에 이제 트레이딩이든 아니면 개인 자금이든 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거기에 예탁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은 여전히 좋다. 기업 실적이 변수인데 지금 기업 실적은 지금 나쁘냐? 기업 실적 지금 굉장히 좋은 축에 들어갑니다. 기업 실적이 잠깐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의 정시를 이제 전망을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이익이 여전히 좋고 그리고 코스피 기업 전체,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 전체가 26년, 27년도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그냥 올해 320%, 내년에 350%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 상승률이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조선, 방산, 원전, 두루두루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1년 내에 12,000포인트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에서 이렇게 급등했던 지수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불안감은 크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금융 이제 메카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큰 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유동성, 하나는 실적, 영업이익. 이 두 가지가 좌우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걸 내용 보시면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률은 거의 한 800조 대까지, 내년도에 이제 1000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한 60% 이상의 주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 방산, 원전, 올해 하반기에는 2차 전지까지 그 섹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코스피 영업이익률 단위는 높아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1300, 400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게 이제 1년 전 정도 지표를 선행지수를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이번에 코스피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번, 이것은 저의 이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보는 통계일 뿐이라는 거. 지금 코스피 지수가 8,933까지 갔다가 8,16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 속도 보게 되면 3월 달부터 보게 되면 한 주, 두 주, 3주만 떨어지고 계속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무조건 오르는 거야. 뭐 그렇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떨어진 거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죠. 지금 시장이 이제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 영업이익 단위가, 코스피 영업이익 단위가 지금은 여전히 800조예요. 올해가 800조.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영업이익 단위가 690조에서 800조 단위를 예상하잖아요. 그럼 이 단위가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잠정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마다 또는 한 달마다 그 실적이 검증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라 주가가 이제 턴할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정말로 추세가 좀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이나 AI 사이클은 계속 좋은 흐름을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쏠림에 따른 변동성, 너무 단기 상승이 빠른 쏠림에 따르는 양극단의 큰 변동성 지수에 따라서 콜과 인버스가 같이 공존한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지표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월요일 날은 아마 그 주봉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7,500선, 7,500선 전후, 여기 7,500선 전후가 기본적으로 1차 지지선 라인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6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간다고 치면은 7,000포인트까지도 하락 포지션을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와, 그렇게 많이 떨어지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4월 달에 코스피는 5,100선밖에 안 됐고, 지금 4월 달부터 4월, 5월 한 7주 사이에, 한 9주 사이에 주가가 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한 7,000 정도 이격 조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조정 없이 올라가는 그 시장 자체가 더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수가 시장을 참여하지 못하죠. 공포지수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안 떨어지면서 계속 고공에 있어가지고 계속 폭탄을 안고 가는 시장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이격 조정이
상당 부분 급락이 있지만 급락을 이용한 반도체를 재매수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되죠. 지금 증권사들은 이제 리포트를 쭉 보게 되면 그걸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1만 포인트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영업이익 단으로 계산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AI 인프라에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단기 이격 조정은 기회 요인이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내놓고 있어요. 물론 뭐 증권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다 같은 의견은 아니지만 8대2 정도, 8대2 정도, 80%가 단기 이격 조정은 기회 요인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의견들은 바뀐다는 거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들의 영업이익단이 어떻게 바뀜에 따라서 또 이런 또 의견들도 바뀐다는 것은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나와 있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375조 280조, 내년에 548조 454조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HBM 계속 만들어 달라, CPU 부족하다, 메모리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그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용량 축소, 엔비디아가 용량 축소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정말 그 젠슨왕이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메모리의 조달 속도가 못 따라가요. 공급이 수요를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크아웃도 빨리 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은 맞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증권사들은 지금 조정을 단기의 이격 조정은 필요한 조정이고 큰 이격 조정은 기회 요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부분 이제 설명을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설명하자면, 이게 이제 미국의 GDP 성장성이에요. 이제 미국의 GDP가 쭉 있죠. 14년부터 쭉 있고 1인당 국내 총생산 쭉 이렇게 있죠. 이 내용을 보시면 계단처럼 쭉 올라갔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미국의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이에요. 2020년도에 10조 2,500억 달러가 지금 26년도에는 32조 3,800억 달러까지 GDP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경제 성장률도 나와 있는 것처럼 꾸준히 있었는데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때 빼고는 전부 다 주가가 다 올라갔어요. 여기 있는 국내 총생산도 꾸준하게 캐파가 커졌고 1인당 국내 GDP도 계속 커졌습니다. 지금 그 작년에 6만 6천 6만 6천 3천 달러, 6만 6천 300달러 정도의 지금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미국이 보여줬고, 24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이 내용을 커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의 GDP 생산성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생산성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20년도부터 제가 쭉 보여줬어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9.2%, 4.5, 7.7. 이때 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때 성장률이 지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1인당 국내 총생산도 꾸준하게 쭉 우상향돼 있고 국내 총생산도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1조 8,900억
달러.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36,500달러. 국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6,500달러. 그죠? 1인당 GNP가 되는 거죠. GDP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일본의 GDP입니다. 일본의 GDP 보시면 일본은 GDP가 2000년도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2000년도에도 5조 400억 달러, 지금도 4조 3,800억 달러. 거의 GDP가 비슷하죠. 여기 있는 국내 총생산 지표를 보십시오. 일본의 국내 총생산을 보게 되면 이 전체 재화가 꾸준하게 2000년도부터 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지표의 이 봉이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전에가 더 컸어요. 보시죠. 하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꾸준하게 높아졌습니다. 일본도. 이제 그 국내 총생산 GDP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일본도 꾸준하게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지표를 보게 되면 2000년에 닷컴 버블을 얘기하고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 파동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아마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직장에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2000년대 연봉 얼마였습니까? 지금 연봉 얼마입니까? 생활비 2000년대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그때 그 설렁탕 한 그릇 얼마였습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그게 가격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술적으로 찾고 그 2007년도에는 어떻게 빠졌고 2000년도에는 어떻게 빠졌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들은 과거의 통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통계라는 거죠. 맞지 않는 통계.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갔던 그 내용 과정을 보면 어떤 걸 보냐면은 미국 시장의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는 꾸준한 GDP 생산성 그리고 1인당 GDP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보다시피 2009년도에 떨어졌고 2020년도에 떨어졌잖아요. 이때 떨어지고 나머지 다 올라갔어요. 꾸준하게. 지금도 미국의 경제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올해도 2.3% 성장하고 있고 전체 국내 총생산, 이건 총생산이에요. 국내 총생산이 작년보다 더 늘어서 2조 32조 3,800억 달러. 미국이 올해. 작년에 30조 7,600억 달러. 이렇게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재화와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S&P와 다우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버틴다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가급적이면 같이 투자해라. 그리고 좋은 주식이 떨어졌을 때 사서 좀 오래 가져가야 큰 돈을 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때 10년 전에 샀어야 됐어. 5년 전에 샀어야 됐어. 지금 당장 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등락폭도 크고. 최근의 상황은 좀 AI라는 특수한 산업의 전환점이 와서 바닥에 올라가 버렸는데 그게 지금 이격 조정이 왔다는 거죠. 이격 조정의 폭은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충 예측해 보건대 다우지수는 이제 경기 방어주 중심에 전체적인 캐파가 커진 만큼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는 느렸어요.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 보시면 25,700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가 27,200 갔다가 지금 25,700 떨어졌으니까 일부는 조정을 거쳤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수 보게 되면 13,400 갔다가 지금 12,200 갔으니까 일부는 조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필라델피아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지냐? 지금 이 AI 수요가 끝나지 않는 투자의 연속선으로 본다고 치면은 이격 조정으로 본다고 치면은 11,000, 11,100 정도까지 필라델피아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아주 베스트다. 필라델피아 지수가. 그리고 S&P 지수 떨어지고 있죠. S&P 지수는 어디까지 떨어지냐? S&P 지수는 여기 있는 7,100선, 지금 7,380선까지 떨어졌는데 7,100선까지 떨어지게 되면 베스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도 지금 25,700인데 나스닥도 24,500 정도?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아마 좋은 조정이고 시장이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굉장히 유입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현재 있는 많은 그 지표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좀 나쁘냐, 일자리가 좋아지고 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해서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장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악의 경우 월요일 날 1000포인트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국장이 600포인트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한번 크게 휘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적게는 600포인트, 많게는 1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찍고 막 이렇게 인버스나 풋옵션이 청산되면서 레버리지를 빠르게 올렸고 단타를 치려고 하는 그 물량들이 또 벌떼처럼 올라갈 거다. 지금 시장은 또 그런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역시 한 7,000포인트 어느 달까지 이번 목요일까지 선물 옵션 만기가 청산되는 그런 과정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할 것 많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32만 9천 원이죠. 지금 9천 원 나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37만 원 찍고 지금 32만 9천 원에 빠졌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오랫동안 했던 것들이 5월 초부터 했던 것이 이제 이 27만 원에서 이제 지지선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32만 9천 원인데 과연 월요일 날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보일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최저점은 이번 주까지 했을 때 돌아오는 주까지 해서 최저점은 27만 1천 원. 그리고 1차적으로는 30만 원 천원에서 하락 지지가 멈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나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단위가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재까지는 AI 수요의 핵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역시 떨어지게 되면 한 170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이 170만 원까지 오게 되면 굉장한 매수 수요가 유입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어느 것도시나 투자자는 뭔가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이 왔을 때 그 부분들은 좀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여전히 1만 포인트 정도를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레벨리지로 봐요. 저는 여전히 우리 시장이 그 1만 포인트 살아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지금 그 총 GDP 생산성 보시면 우리나라가 2000년대 0.59조에 5,900억 달러의 총생산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는 거의 2조 달러까지도 국내 총생산이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13년도에 1조 4,300억 달러 정도의 국내 총생산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코스피 지수는 얼마입니까? 2,200조 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보게 되면 지금 니케이 지수 보세요. 지금 68,700 갔는데 일본 월봉 보시면 지금 2013년도에 니케이 지수가 몇이었냐면은 지금 한 9,500 정도 됐는데 지금 66,000 됐으니까 거의 한 6.5배에서 7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현재 8,000 가 있으면 이제 한 3.8배? 3.8배 정도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지수를 12,000포인트를 내세운 이유는 복합적으로 본 거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한 인프라 땡기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소부장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또 방산, 원전 등등등등 그 내용들과 관련 기업들이 또 많은 수익을 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GDP가 올라가고 캐파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기본적으로 여전히 1만 포인트는 유효한 것이다. 그런데 단기 변동성은 피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동성 지수가 너무 높고 양극단, 인버스와 풋옵션에 너무 많은 비중들이 깔려 있고 지수는 꼭대기가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에 이렇게 AI 중심에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금요일 매일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쩌면 월요일날 강하게 바닥 찍고 빠르게 턴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도 보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많은 변수가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버핏은 닷컴 버블을 일풍이 불렸던 2000년도에 닷컴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버핏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항상 굴뚝주와 캐시 중심의 투자를 했고 지금 뭐 수천조의 자산을 만들어내서 세계적인 부자지만 나이는 96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의 감각은 최 클래스에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버핏이 이끄는 해스웨이가 알파벳에 이번에 15조의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는 소식은 우리가 이 AI 내용이 거품인가 살아있는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겠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판단하실 이유가 있는데 지금 버핏이 알파벳의 유상증자에 15조를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 알파벳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121조를 유상증자를 해요. 근데 121조 중에 버핏이 15조를 투자합니다. 근데 이 투자 금액은 전액 AI 인공지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확충을 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캐펙스에. 근데 이 알파벳이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업과 소비자의 AI 수요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선제적 투자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파벳 종가는 368달러, 368.6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6월 6일 현재. 그런데 유상증자 가격이 얼마냐? 버핏이 투자한 15조가 투자 가격이 한 주당 351달러, 또 하나는 348달러. 지금 종가는 368달러예요. 왜냐하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유상증자 가격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뭘 보냐면은 버핏이 이 주가를 투자를 했으면 15조를 투자를 했으면 지금 뭐 1년, 2년 내에 회수하려고 투자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버핏 해스웨이 투자의 선택상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은 여기다가 배팅할 타이밍이다라고 투자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많은 변동성, 아무래도 이제 미국발 왔던 반도체 하락, 또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죠. 전공정, 중간공정, 후공정,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모리, 비메모리,
다양하게 있어요. 파운드리 있죠. 미국에 수많은 반도체가 있지만 거기에서 6월 6일 하락을 했지만 60%는 하락했지만 40%는 그 폭락 속에서 올랐어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역시 개별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버핏이 그 해서웨이가 알파벳은 이제 AI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업체잖아요. 기본적으로 제미나이, 유튜브 등등. 근데 거기에 얘네들이 121조를 투자를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거기에 버핏이 15조를 베팅한다는 것도 현재 종가에 비슷하게 이 가격에 베팅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투자하는 과정에서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급락장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는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6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정치적 이념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환율을 가지고 막 또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일본의 엔화도 급락하고 있거든요. 엔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급락하고 있어요. 엔화도 급등하고 있고 원화도 급등하고 있어요. 동일한 선상에 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고 종합주수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린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이전부터 LS증권의 정암욱의 애널리스트의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호되게 비판한 적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공부를 좀 너무 많이 안 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이 내용 보시고서 여러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도 오늘 밤 늦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